자, 안녕하십니까. 차재영 세무사입니다. 이제 어느덧 그 지급명세서 제출할 때가 돼서 지급명세서 제출 시에 뭐 가산세나 주의점과 나머지는 그 후반기에는 제가 그 지급명세 제출을 한번 해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지급명세서 제출할 때 그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 요령이 있는 기준, 전산매체 제출 기준이 있는 데는 국세청 홈택스의 자료실입니다. 자료실에 항목번호 864번에 들어가면 2022년도 귀속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 요령이라는 데가 있어요. 최대한 업데이트 됐고요. 올해 1월 30일까지 업데이트 된 상태입니다. 제가 이걸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지급명세서 그 전산매체 제출 요령이 쭉 떠 있는데, 아마 우리랑 그 직접적으로 연말정산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 연말정산, 뭐 기타 소득, 사업소득 이 정도가 되겠죠. 요걸 클릭해서 밑에 내려가면 한글 파일이 있습니다. 한글 파일을 클릭해서 보시면 되는데, 아마 저희 교육을 들으신 분들은 적어도 11월, 12월 달까지는 업데이트가 돼 있을 거니까 그 다음부터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시면 그 파일에 들어가면 이렇게 22년도 귀속 전산매체 제출 요령 정오표가 있는데, 이 8월 달에 올라오면서 바뀐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저희 아마 교육할 때 다 반영이 돼 있었을 거니까. 그래서 8월, 9월, 10월까지는 별 의미가 없고요. 요 10월 17일 날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소득 농특세인데, 연말정산은 농특세라는 건 이런 거죠.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에 20%, 깎아준 금액의 20%의 농어촌 발전 기금을 내라는 겁니다. 일종의. 그럼 농특세는 과거에는 연말정산에 농특세 과세 대상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거의 없습니다. 딱 하나 남아있네요.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세액 공제인데, 요건 아마 97년도 얘기예요. 95년도, 97년도 얘기니까 거의 없습니다. 연말정산 때 농특세 대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그 기준이 약간 이런 변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10월 17일, 11월 4일, 14일 날 바뀐 거 거의 없고요. 뭐 디레코드는 종전근무지 레코드니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12월 7일 날 이자 배당 소득 관련돼서 뭐 지급월 뭐가 잘못된 걸 고친 것 같고요. 사업소득 연말정산에 기부금이 약간 업데이트가 늦었어요. 그래서 기부금 세액공제율 바뀌는 부분을 업데이트한 거고요. 그 다음에 12월 29일 날 바뀐 것 자체는 소비증가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10%에서 20%로 바뀌었죠. 23일 날 여러분 국회 법 통과되면서 바뀌어가지고 요거 20%로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12월 29일 날 또 바뀐 거는 월세 세액공제 자체가 그 원래 국세청 당초하는 12, 15%인데 15, 17%로 바뀌었죠. 정확하게 5포인트씩 올라갔죠. 과거 기준에 따라서는 요거 바뀐 거하고, 월세 세액공제 여러분 그 한도 계산하는 최대 한도 부분이 약간 올라가다 보니까 바뀐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월세 맞죠.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소득 연말정산 부분이고요.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는 그 전산매체 제출 요령이 별로 바뀌지 않았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지금부터는 전산매체 제출 요령을 어떻게 크로스 체크하는지 몇 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재 54페이지 내용인데 먼저 제가 뭐 아마 강의할 때 많이 강조를 했고요. 급여는 근로제공일이 귀속시기예요. 우리 지금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이에요. 귀속. 그러면 급여는 2022년도 12월 달에 일을 하고 돈을 받으면 이번에 지급명세서 연말정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큰 배척점에 있는 게 성과급 상여라고 그랬죠. 성과급 상여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두 가지. 자, 일반적인 급여와 성과급 상여를 여러분 차이를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포인트죠. 근로소득 원천징수식인데, 근로소득은 매달 돈 줄 때 원천징수하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급여를 못 주면요,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급여를 12월 30일까지 못 주면요, 12월 30일 날 준 걸로 보고요, 12월 급여를 2월 달까지 못 주면요, 2월 달에 준 걸로 봐서 연말정산을 하는 거죠. 요거에 여러분 요약본이 요거죠. 근로소득 연말정산.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을 할 때 연말정산이 마무리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거 하고요, 얘랑요, 급여하고 성과급 상여하고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 부분, 특히 미지급급여를 가지고 여러분이 섞어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원천징수 시기 특례 규정에 따라서 22년도 12월 귀속에 지연 지급된 급상여를 23년도 2월 달에 지급하는 원천세 신고 한번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정기 귀속분, 정기 지급분은 매월에 12월 귀속, 12월 지급으로 신고를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가정하는 거는 22년도 소득 중에서 일부가 23년도 2월 달에 지급된다고 가정한 거예요. 그러면 그 12월 급여 중에서 일부 지연 지급분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를 이렇게 하는 거죠. 22년도 12월 귀속, 23년도 2월 지급으로. 제가 뭐라고 썼어요? 12월 지연 귀속분을 입력한다 그랬죠. 2월 달이 뭐 해야 되죠? 연말정산해야 되죠. 그래서 연말정산분 신고를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죠? 귀속 아마 2월 달에 연말정산할 때는 2월 귀속분에 대한 간이세액도 체크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연말정산 부분도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2월달 원천세 신고가 두 장으로 일어나는 거죠. 12월 귀속, 2월 지급으로 하나. 연말정산분 반영이 되는 2월 귀속, 2월 지급분으로 하나. 원천세 신고가 두 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노골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과거에 지연 지급된, 아니 1년 중에 2022년도에 지급되지 않은 누락된 원천징수분을 이렇게 반영하면 좋다는 거죠. 됐죠? 자, 일단 왜 그러는지 추가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모든 지급명세 상관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첫 번째, 신고 구분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귀속 지급이 있어요. 이 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방 제가 설명한 거하고 연동되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의 간이세액이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간이세액 중에서 총지급액, 요 칸이 중요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강조하는 이유는 있는 겁니다. 저는 요 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요. 모든 소득의 요 칸. 됐죠?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의 간이세액의 총지급액란을 여러분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작성 방법이 이렇게 돼 있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무자는 납부 환급세액 유무에 관계없이 이 서식을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하며 귀속 연월이 다른 소득을 당월분과 함께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귀속 월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합니다라고 돼 있죠. 요게 이 얘기죠. 요게 이 얘기죠. 요거죠. 요거 12월 귀속 2월 지급 하나, 2월 귀속 2월 지급 하나 이렇게 제출하라는 거죠. 됐습니다. 자, 하나 마무리됐고요. 그 다음에 요 칸 좀 보려고요. 이 총지급액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요 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라에 총지급액란은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지급액을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의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1항의 2호 및 2호의 3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며 비과세 뭐라고 돼 있죠? 요거는 지금 여러분 지금 당장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총지급액란은 비과세를 포함해서 적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급명세서를 꼼꼼하게 보면서 매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쪽이에요. 1쪽에 여기 아마 로마자 1번에 근무처별 소득 명세가 있는데 급여 상여, 인정 상여 이렇게 쭉 돼 있고요. 16번의 개가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그 유명한 총급여죠. 이 총급여는 아마도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21번 총급여에 반영이 되죠. 21번 총급여 옆에 16번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16번 요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비과세 부분을 보겠습니다. 비과세 감면소득 코드인데 비과세 중에 비과세를 여기다 기재해달라고 하는 거죠. 기재를 하고 이 비과세가 기재가 되면 비과세의 그 소득 중에 비과세 소득에 대한 합계가 이루어지고요. 21번 혹시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소득이 있으면 외국인 기술자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소득이 있으면 여기 기재되게 돼 있네요. 기재되게 돼 있죠. 자, 일단 비과세 개하고 제가 과세 근로소득 16번 개를 여러분 체크를 해놨어요. 일단 파랗게.
자, 그래서 연말정산은 총급여에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연말정산이 마무리되면 결정세액이 반영이 되는 거죠. 이 결정세액은 앞장으로 오셔서 여러분 75번 주연금은지 기납부세액과 73번의 결정세액을 비교를 해서 77번 차감징수세액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마저 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5조. 얘가 중요하죠. 올해 바뀌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비과세 감면소득코라는 거, 코드라는 것 자체는 비과세도 기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감면소득도 기재가 되는, 감면소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요겁니다. 여기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에 OX가 있는데 이 O로 기재되어 있는 애들은 이 얘기예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총지급액란에 같이 기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지급액란에는 과세근로소득과 지급명세서 기재 대상 비과세가 입력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꼼꼼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게 해당이 되는지. 자, 일단 비과세 감면소득이에요. 자, 이제 비과세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X로 돼 있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럼 이제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게 G01이라고 있어요. 알파벳 여러분 A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실행이 되는데 G01은 기재라는 18-5번인데 비과세 학자금이에요. 회사에서 직원들 여러분 대학원이나 대학교 MBA 보내주는 거. 소득세법상 업무 관련성이 있어서 비과세 해주지만 비과세 해주죠. 이거 지급명세서 기재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H03 자가운전보조금. 자가운전보조금은 현재 여러분 X죠. 지급명세서 기재 대상 비과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급명세서 기재, 그러니까 원천세 신고할 때 총 지급액란에도 빠지고요. 지급명세서 기재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연구보조비가 있어요. 연구보조 H6번부터 H10번까지 연구보조비가 있는데 연구보조비는 굉장히 다양하네요. 직업군별로 다릅니다. 학교 선생님, 대학교 교수님, 특정 연구기관, 특정 교육기관, 그 다음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특정 연구소 이렇게 구분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얘는 지급명세서 기재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H11, H12 취재수당, 벽지수당은 지급명세서 기재 대상 비과세. 이런 건 중요한 겁니다. 누락되면 가산세예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별거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M01, M02, M03 100만 원, 300만 원. 여기 물어보더라고요. M03은 언제 쓰는다? 이게 공무원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기업에서는 M03 쓸 일이 없겠죠. 여기 공무원 등에 여러분 뭐 코이카 그다음에 몇 가지 단체가 추가가 되죠. 그래서 M03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아니면 쓸 일이 없다. 자, 그다음에 하나 더 보시면 N01 있습니다. N01. 4대 보험 회사 부담분도 비과세되죠. 지급명세서 기재 대상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501 18-1번 생산직 근로자 OT수당 1년에 240만 원 비과세 되는 거. 얘는 지급명세서 기재 대상. 이런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01, P02가 있는데 식대가 있죠. 자, 이 2022년도 교통 연말정산에는 식대 10만 원이죠. 비과세가 23년도부터는 20만 원으로 바뀌었죠. 식대는 지급명세서 기재 대상 비과세가 아니에요. 22년도. 이번 연말정산 때까지는 식대는 지급명세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 연말정산은 식대가 지급명세서 기재 대상으로 바뀌기 때문에 식대 비과세가 20만 원으로 바뀌었죠. 요게 지급명세서 기재 대상 비과세로 내년도에 바뀔 거라는 거죠. 현재 지금 소득세법 시행령이 확정이 안 돼가지고 제가 근거 조문이나 이거 못 보여드리겠지만 바뀌는 걸로 확정됐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Q01 18-2번 출산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관련 비과세자는 지급명세서 기재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회사에 여러분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명세서 기재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근로소득 과세에 제외했던 항목 중에서 일부 이전돼 왔던 복리후생적급여 비과세는 다행히도 지급명세서 기재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5천만 원이죠. 올해 지급명세서 기재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사주 여러분 조합 인출금 비과세 지급명 기재 대상인데
인출금 비과세 여러분 기간에 따라서 비과세가 달라지죠. 자, 비과세 여러분 코드가 다 다르죠. 그다음에 감면에서는 중소기업 핵심 인력 성과 보상기금 여러분 소득세 감면에 올해 여러분 청년 부분이 감면율이 올라갔던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도 여러분 감면은 다 지급명세서 기재 대상 비과세다. 아니 지급명세서 기재를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제가 원천세 신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제가 뭐라고 표시해놨냐면 기본급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6세 이하 자녀보육비 연구보조비가 있는 직원이에요. 자 이런 모형을 여러분 잘 보이게 제가 여러분 직원을 한 명만 선정했습니다. 한 명만. 그리고요 제가 또 친절하게 과세는 과세, 비과세는 비과세라고 표시해드렸고요. 여기 OX로 돼 있는 거는 지급명세서 기재대상 O로 돼 있고요. 기재대상이 아니면 X로 일부러 표시해놨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한백상사의 박감동 대리가 받는 돈은 1년에 260이죠. 260 중에서 기본금은 당연히 여러분 지금 원천세 신고 들어가야죠. 기본금은 200에 지급명세서 기재대상 비과세, 6세 이하 자녀보육비, 연구보조비 포함한 230을 원천세 신고할 때 들어간다는 거죠. 세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모형에서는. 그러면 이 상태로 보세요. 상계급여 수당은 1년 동일하면 상해는 없다고 제가 가정을 했죠. 모형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230에 12번 신고를 하면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A01의 합계는 2760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회사가 직원이 하나니까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되겠죠? 지급명세서는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과세되는 근로소득 200 곱하기 12번 2400. 그죠? 그 다음에 비과세 6세 이하 자녀보육비 10만원 곱하기 12번 120, 20만원 곱하기 12번 240. 맞죠? 보이시죠? 여기에 합계 얼마? 360. 그러면 전체 지급명세서 제출되는 금액 여러분 2760에 원천세 신고한 금액은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죠. 자, 모든 소득은 이렇게 검증하셔야 됩니다. 연말정산 세세한 공제 항목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전체 큰 틀에서 지급명세서가 맞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한 사람 모형이고요. 전체 모형으로 한번 확대해 볼까요?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귀속월 기준으로 1월부터 12월 달까지를 합쳐요. 이거 12장이라고 단언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누락된 소득을 그 다음 달에 지급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귀속월 기준으로 1월부터 12월까지를 더하고요. 우리 전체 직원의 지급명세서 16번, 20번이죠. 저는요, 지금 감면소득은 지금 체크하지 않고 있죠, 저는. 그러면 이 금액은 맞아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급명세서 제출된 금액이 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종전근무지 때문에. 종전근무지에 여러분 반영이 되는 건데 우리 원천세 신고할 때는 반영이 안 됐는데 그 다음에 가족학자금이에요. 자녀학자금은 총급여 합산이지만 과세되는 근로소득이지만 학자금을 줄 때 원천징수하지 않고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학자금 줄 때 원천징수해도 법을 어긋나는 건 아닙니다. 법이 어긋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연말 일괄 반영한 상여인데 제가 애둘러 표현한 거예요. 이 추가 상여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때 원천징수한 부분 자체를 누락한 거예요. 누락하고 연말정산에 한 번에 몰아넣는 거예요. 이건 걸리면 가산세입니다. 걸리면 가산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이렇게 그 유두리 있게 신고하라고 아까 요걸 보여드린 거죠. 제가 그런 의미에서 얘를 보여드린 거죠. 그러면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어떤 국세청 검증 기준을 피할 수는 있다는 거죠. 요거 한 장만 잘 생각하시면 정말 도움이 되는데. 됐죠? 자, 그러면 자, 그다음에 요거는 국세청에서 검증하는 포인트예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게하고요.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하고 소명 요구하는데 국세청에서 보는 기준은 제가 금방 설명한 거고 약간 다릅니다. 한번 보세요. 됐죠? 일단 한번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가는지.
자, 그러면 이거 설명하기 전에 간단한 사례를 먼저 보고 올까요? 자, 여기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입니다. 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A01라는 매월 급여 지급액 및 원천징수 내역을 기재하게 돼 있죠. 중도 퇴사자는요? A02는 연도중 중도 퇴사자의 퇴직자의 연말정산 내역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도정산은 그 사람이 1년간 번 소득이 그게 다라고 가정을 해서 정산하는 거니까 A03은 일용근로자 지급하는 수당하고요. A04는 연말정산을 반영하는 건데 A04는 아마도 2월 달에만 체크가 되겠죠. 지급 연월이 2월일 때만. 그죠? 자, 그러면 요걸 기본적으로 하고요. 원천세 신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자, 9분의 6월 급여자에 대한 급여 지급 내역이에요. 이 회사는 당월 귀속 당월 지급이에요. 그래서 10명에 대한 6월 급여 10명에 대한 기본급부터 직무수당, 연장근무수당, 보육수당, 식대 이런 게 쭉 있어요. 지급 쪽이 3,500입니다. 120이고요. 이 중에서 아마 2명이 이번 달에 그만두나 봐요. 6월 달에. 요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천세 신고 한번 해보죠. 자, 22년도 6월 귀속, 22년도 6월 지급. 그 다음에 간이세액은 10명에 3,320. 이 3,320 총 지급액은 이제 독해가 되죠. 3,500 중에서 지급명세서 기재 대상이 아닌 비과세 180을 빼면 요 금액이 되고요. 소득세는 12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도 퇴사자인데 이렇게 반영이 되죠. 중도 퇴사자 2명, 2,270. 자, 중도 정산이 일어나면 57만 원이죠. 환급이 나오죠. 이런 형태로 기재가 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아마 연도 중에 강의할 때 많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자, 6월 달에 그만두는 2명의 6월 급여는 어디에 반영이 돼 있어요? 6월 달에 그만두는 6월 급여는 여기에도 반영이 돼 있고 여기에도 반영이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 검증을 할 때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1년 거 지급명세서 총 우리 전체 직원의 지급명세서의 16번과 20번 합계를 더해요. 요거는 중도 입사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 연도 중에 그만두는 사람은 중도 퇴사 금액을 1년 걸 더해요. 그 다음에 연말에는 그 다음 년 2월 달이 되겠는데 이 금액은 맞아야 되죠. 잘 생각해 보시면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연도 중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부분 요 금액하고 전체 직원이 맞아야 되죠. 지금 이렇게 검증하는 방법이 국세청에서 말하는 방법이에요. 읽어보시면. 근데 제가 경험상 이 수년간 강의하면서 경험상 여러분이 원천세 신고할 때 총 지급액을 잘못 신고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검증하면 오류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A01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건 근로소득만 말하는 거지만 모든 소득을 이렇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근로소득, 퇴직소득 이런 부분을 각각 검증할 필요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가산세 부분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급명세서는 원천징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지급명세서라고 부릅니다. 근데 보통 법인은 본점에서 제출해요. 일반적으로 본점에서 제출합니다. 대부분 다 본점이에요. 여러분들 회사 다 본점에서 제출할 거예요. 요거는 어떤 특수한 예외 상황이니까 중요성 없고. 혹시 법인이 독립재산자 본지점이라고 하면 지점에서도 제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정규지급명세서 지출 시기는 일반 근로소득, 퇴직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기타 소득 중에서 종교인 소득과 봉사료 부분은 3월 10일 날 제출합니다. 이 봉사료는 사업소득이에요. 그리고요, 이 위에 여러분 나머지 소득, 이자, 배당, 기타, 비거주자 외국법인 소득 자체는 2월 말일입니다. 얘 중요합니다. 얘에 맞추다 보면 얘를 누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 일반 근로소득에 여러분 제출할 때 중퇴자들 것도 반드시 제출이 돼야 됩니다. 퇴직소득은 여러분 원천징수무자가 다르죠. 우리 특히 퇴직연금 가입되어 있는 DB, 확정급여형이 있고요. DC가 있죠. 확정기여형이 있는데 확정기여형은
뭐예요? 연금 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는 거니까 우리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확정급여형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우리 회사예요. 우리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이다 보니까 반드시 세액은 안 나와도 원천세 신고도 해주고 지급명세도 제출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는 우리 여러분 거주자의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뗀 게 전부 다 들어갑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 한 것 중에서는 일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끼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둘 다 제출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의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의 다음 달 말일이에요. 특히 여러분 주의점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여러분 합병이나 분할이 일어난 회사들은 폐업으로 보는 경우에는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돼요. 이 근로소득도. 얘도 2월 말일이죠. 휴업 폐업의 경우에 휴업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니까 12월 31일 날 여러분 휴업이나 폐업이 일어나면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용근로소득 여러분 간이지급명세서 부분인데 일용근로소득은 매달 제출하는 걸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제출했는데 24년도부터 매달 제출하는 걸로 바뀔 것 같고요. 그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매달 제출하는 걸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원천징수 영수증의 발급인데 계속근무자, 이거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회사가 직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계속근로자는 2월 말일까지 주면 되고요. 그 다음 중도퇴사자는 마지막 급여 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주면 됩니다. 우리 직원이 예를 들어서 2022년도 5월 달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러면 5월 급여를 5월 달에 주면 원천징수 영수증 6월 달까지 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용근로소득은 이게 맞아요. 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달 제출하는 걸로 바뀌었죠. 그러나 원천징수 영수증은 이렇게 주는 건데 여기 아마 올해 2023년도 개정세법에 아마 다음 달 말일까지 주는 걸로 여러분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소득, 이자 배당 소득이나 이런 것 자체는 돈 줄 때 원천징수 하는 거다.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원천징수 잘못됐을 때 가산세 부분은 여러분 이런 가산세는 안 물어야 되겠죠. 가산세는 기본 3%에 10만 분의 22 지방소득세인데 날짜가 약간 다르다고 했습니다. 강의할 때. 얘는 10만 분의 22가 2월 15일부터 지방소득세는 6월 7일부터. 그 다음에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인데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지급금액의 불분명 지출금액은 여러분 1%예요. 미제출 잘못 제출한 건 1%. 그리고요. 혹시 지연 제출이죠. 자,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 제출한 늦게 제출하면 원래 1%인데 50% 깎아줘서 0.5%. 근데 정확하게 여기 불분명 제출이 어떤 게 들어가냐면 어떤 우리 직원을 3월 10일까지 제출했는데 잘못 제출했어요. 이 사람 걸 수정하는 거는 지연 제출로 안 봅니다. 불분명 제출로 보기 때문에 가산세가 1%입니다. 그 다음에 가산세 한도 자체는 1억 원인데 고의적으로 하면 한도가 배제돼요. 근데 여러분 1억 물려면 여러분 너무 아깝죠.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잘하고 세금도 다 냈는데 지급명세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만 가지고 가산세가 무는 거니까 굉장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지급명세 인건비 큰 회사들은 여러분 그 지급금액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50억 누락되면 가산세가 5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산세 인력을 하면 일반 지급명세서 자체는 1%,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달 제출하는 걸로 바뀌어서 0.25. 매달 제출하는 거는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매달 제출하는 건 아니지만 사업소득 0.25%. 여기에 정확하게 4분의 1이네요.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지급명세 제출 시연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희가 쓰고 있는 그 스마트A 위하고 요즘 광고 많이 하죠. 이걸로 제가 전산매체 제출 시연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저희는 그 웹 기반이에요. 웹 기반. 아마 여러분 회사에서 쓰고 있는 거하고 여러분 자체 서버에 저장되는 게 있겠고 저희는 웹 기반입니다. 요거는 작년까지는 제가 그 자체 PC에 저장이 되는 서버 방식으로 했는데 이건 지금 웹에 데이터가 저장이 돼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희는 급여 데이터를 하고요. 연말정산을 여기서 하거든요.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면 연말정산을 하면 여기 보세요. 저희는 이렇게 보이죠. 총 급여 지급액 합계, 비과세 합계, 제출 비과세, 감면소득계를 보여주고 있죠. 시스템에서 한번 자체적으로 검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점은 여기 보시면 중도 퇴사자가 있고요. 연말정산 대상자가 있어요. 우리 연말정산에 집중하다 보면 연말정산 대상자만 지금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다 큰일 나는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탭이 연말정산 중도퇴사, 중도정산 총괄이 있어요. 반드시 마감은 총괄에서 해주셔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이제 오류가 나는지 재계산. 마지막 이제 다시 한 다음에 재계산 한번 해보고요. 중도퇴사도 혹시 계산이 제대로 돼 있는지 재계산. 그 다음에 총괄로 가서요. 여기서 이제 마감을 합니다. 자체 그 시스템에서 마감을 하죠. 여기 재계산 한 번 더 누르고. 자, 마감을 누릅니다. 완료. 완료. 총괄이 완료가 됐죠. 그러면 완료가 되면 추가적인 명세서 제출이 되는 거는 의료비나 기부금, 신용카드가 이렇게 떠요. 자, 그래서 이제 마감을 눌렀어요. 완료하고 이제 완료가 됐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데이터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회사는요. 이 회사는 근로소득도 있지만 이렇게 퇴직소득도 있어요. 이렇게 퇴직소득 자료도 있어요. 퇴직소득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업소득, 기타소득도 있어요. 이 회사는 원천세 신고하다 보면 사업소득, 기타소득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조회를 하면 뜨죠. 우리 지금 그 사업소득이나 나머지 기타 소득 부분도 있어요. 이 회사는. 자, 그러면 여기에도 이렇게도 여기에도 기타 소득이 있죠. 기타 소득도 여러분 이렇게 별도로 마감을 하고 기타 소득도 마감을 하고 그죠? 데이터를 여러분 생성시키는 거죠. 데이터를 기타 소득도 있고요. 또 다른 소득도 한번 볼까요? 여기 이자 배당 소득 있죠? 이자 배당 소득 마감 해제하고 다시 혹시 요건이 해당이 되면 마감하고 됐죠? 근데 지금 제가 지금 마감하는 게 별도 마감하는 게 이자 배당 소득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 기타 소득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이 회사에 여기 거주자의 사업소득도 있어요. 우리 3.3%. 그죠? 요것도 집계표. 여기 있죠? 요것도 여러분 혹시 해당이 되면 마감하고 여러분 제출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이제 마감이 되면
자, 이제 제작을 해야 되겠죠. 자, 근로소득도 한번 제가 제작해 볼까요? 근로소득. 여기 보시면 근로소득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그 데이터 제작을 어디서 하냐면 세무관리신고의 전자신고 부분에 이렇게 연말정산 전자신고 전산매체 신고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회사가 뜨고요. 근로소득을 제출하죠. 여기 이제 데이터 제작을 하는데 파일 변환 비밀번호를 넣게 돼 있어요. 이건 아무나 이제 그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런 건데 제 경험상 보니까 자기 회사 대표 번호를 넣는 게 제일 좋아요. 누구나 그래야 누가 제출했을 때도 나중에 그 파일을 다시 열었을 때 비밀번호를 자기 나름대로 비밀번호를 써버리면 곤란해지겠죠. 이렇게 이제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쓰는 회계 프로그램, 인사 프로그램에 데이터 저장 폴더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죠? 신고해야 되겠죠. 이렇게 홈택스 신고를 합니다. 자, 여기 메뉴에 조회 부분 옆에, 자, 조회 발급 옆에 신청 제출키가 있어요. 여기에, 저기, 근로소득에. 됐죠? 여기 직접 장성 제출 이거 아니에요. 요거는 그 국세청 홈택스에다 직원 인적사항을 하나씩 키인해서 입력하는 방법이고, 오히려는 파일 변환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보고, 아까 우리 데이터 여러분 변환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폴더가 저 같은 경우에는 로컬 디스크 C 더존 위하고 여기 ERS 데이터 여기 아마 보통 ERS 데이터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에 있어요. 저장을 하면 이렇게 이제 파일 형식 검증을 하죠. 그럼 뭘 입력하게 되냐면 제가 아까 만들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돼 있어요. 하고요. 그 다음에 형식을 검증합니다. 됐죠? 그럼 여기까지 넘어왔네. 뭐로 넘어가요? 내용 검증이 돼 있죠. 내용 검증. 내용 검증도 누르고요. 근데 이 상황에 보세요. 제건 지금 오류가 났죠. 오류 리스트를 보면 왜 오류가 났는지 리스트가 뜹니다. 이렇게. 요걸 바로 잡아야 전산매체가 제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최종적으로 여러분 어디까지? 끝까지 가야 되겠죠. 제출하고 여러분 접수증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근로소득은 오류가 나서 이거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타소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타소득은 파일이 잠깐만요. 제가 한 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마감이 될 때 근로소득은 파일 이름이 C로 시작이 됩니다. 퇴직소득은 EA,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F, 거주자의 사업소득 연말정산은 3, 거주자의 기타소득 G, 이자 배당소득 B, 비거주자 사업기타소득 BI 이렇게 제출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타소득 한번 제출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까 있었던 배당소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끝까지 가는지. 제가 아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자 배당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 마감키가 있어서 마감을 하고요. 마감을 하고 여기서 여러분 데이터 제작을 해야 되겠죠? 데이터 제작 어떻게? 마감하고요. 다시 여기에 자 연말정산 전산매체 신고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뭐죠? 아, 저희 기준일 수도 있겠네요. 그 부분은. 여기 이자 배당소득. 그죠?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겁니다. 파일 이름은 맞을 겁니다. 모든 소득이. 이렇게 여러분 있어요. 그러면 요걸 여러분 제작을 하고요.
저장이 됐죠? 자, 요거를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되겠죠. 홈택스에 신청 제출에 이자 여기 근로소득 밑에 사업기타 이자 배당소득 연금계좌 이자 배당소득 여기 똑같이 여기 변환 방식 여기 B였죠? 여기 형식 검증하기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내용 검증까지 드러나서 자, 이렇게 끝까지 제출을 하셔야 돼요. 제출하시고 여러분 접수증 꼭 출력하세요. 종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종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PDF 파일이라도 여러분 저장을 좀 해놓으세요. 이게 향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금 전산매체 제출은 어떻게 하죠? 기존 파일을 삭제하고 제출되는 방식이에요. 기존 파일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큰 사고 사례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 회사 전체 직원이 한 10,000명 되는데 연말정산을 다 끝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임원분 중에서 우리 전무님이 자기가 뭐 좀 잘못됐대. 우리 다 지급명 제출한 상태인데 자기가 뭐가 잘못됐대. 그래서 그 임원분 걸 고칩니다. 그리고요 실수로 그 임원 것만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0,000명 제출한 지급명세는 다 없어지고요. 맨 마지막 제출했던 1명 제출한 지급명세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회사는 가산세를 물어야 되죠. 근데 국세청에 이제 말을 합니다. 내가 10,000명을 제출했는데 지금 데이터가 삭제되고 없다. 근데 국세청 공무원도 똑같이 못 봐요. 대신에 여러분 접수증을 출력해 놓으면 공무원이 우리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수증으로 여러분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여러분 지급명세 제출할 때는 자 또 하나의 방법 문제는 모든 걸 마무리되고 한 방에 제출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 내부 시스템에 구조적인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되는 사람 먼저 제출해 보고요. 맨 마지막에 일괄 제출하고 그 다음에 제출을 하면 반드시 접수증을 출력해 놔라. 버리지 말고.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오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산매체 제출하시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은 지금 우리 별도 명세서가 있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의료비하고 기부금이 있어요. 근데 기부금은 지금부터 한 5, 6년 더 넘었나요? 그 시점부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서브 레코드로 들어갔죠. 근데 의료비 명세서는 반드시 별도 파일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전산 파일 상으로는 근로소득이 C가 되고요. 아마 근로소득 파일 이름이 아마 이런 형태로 나갈 겁니다. 파일 이름이 이런 형태로 갈 거예요. 이게 근로소득이고요. 이게 근로소득이고요. 이게 의료비입니다. CA로 시작될 거예요. 꼭 여러분 이거 별도 파일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급명세서 제출할 때 그 국세청 변환하는 과정에서 경고 메시지가 있고요. 오류 메시지가 있는데 경고 메시지는 여러분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하셔도 되고요. 오류 메시지는 여러분 제출이 아예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는 하고요. 자, 지급명세서 꼭 놓치지 않고 2월 말 제출할 거 여러분 꼭 제출해 주시고 3월 10일까지 제출할 거 잘 제출하시고 해마다 언제나 어떤 사고 사례는 있는데 올해는 저희 수강생들한테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